네, 내ring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골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 군에 종사하시는 정말 이 장병 여러분, 또 군 가족 여러분들 매우 화가 났고 속상했을 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군을 개혁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섰고 군을 개혁할 적임자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내세웠다는 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죠. 자, 오늘은요,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군 관련 내용과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자, 김병주 장군님, 김병주 의원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장군이 좋으세요? 의원이 더 좋으세요? 뭐? 다 좋으세요? 예, 예. 어머,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좀? 사실은 대장이 제일 좋습니다. 아, 대장님. 장군 중에서도 별 4개는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신데요. 이야. 대장님.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국방 안보 이슈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방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출범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혁신위원, 민간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위원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국방혁신위원회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여기 김관진 전 장관이 여기에 포함된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방혁신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옥상옥이 될 확률이 많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김관진 전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 8명과 또 거기에 현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이 포함되더라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수가 있죠. 실제 군은 지휘체계가 일원화가 탁 돼야 되는데 네. 간섭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간섭하고 사실 이런 국방혁신위는 처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했어요. 예. 천안함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온통 군을 혁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군을 간섭하고 부담만 줘서 결국 거기서 나온 과제들이 별로 정책에 반영되지도 못한 사례인데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단히 군에 부담을 주고 또 간섭하고 하든가 네. 아니면은 유명무실한 그냥 요란만 했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국방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히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냥 옥상옥처럼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네. 현재 국방부는 개혁실이라고 해서 이미 그 국방개혁 4.0을 만들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을 했고 네네. 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방개혁 4.0이라고 해서 개혁실이라고 해서 혁신하는 아예 실에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만들겠다고 이러는 거는 네, 간섭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이 우리 군은 골병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네. 뭐가 골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군이 문제가 많아요? 너무 무식하게 질문하나요? 아니요, 진짜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군을 보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군은 골병들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성실히 공모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실 골병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메커니즘도 안 맞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예를 들면 과거 정부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빗댄 것 같아요. 남북 비핵화를 위해서 뭐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 평화체제를 만들다 이러다 보니까 군이 골병 들었다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네. 군의 메커니즘 두 개,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 예, 적의 위협을 낮추는 외교적인 활동과 이거는 별개인데 마치 이걸 하니까 군이 골병 들었다고 한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군은 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세계 군사력 11위였는데
문재인 정부 끝날 때는 세계 군사력 6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국방력을 투자하고 사실은 그 당시는 남북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숨어서 칼을 갈았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도 숨어서 하고. 근데 지금은 네. 내가 칼 갈고 있다 동네방네 떠들고 소문을 하고 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뿐이죠. 그래서 골병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잘못된 표현이다. 이것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방혁신이 만든 멤버 중에도 문재인 정부 때 현역으로 있었던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을 골병들 그러면 지금 군이 골병 들었다라고 만약 거기 사실이라면은 지금 현 이종석 국방부 장관, 네. 그 김성경 김승경 합참의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 다 날려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군을 골병 들게 한 주범 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다 잘못 현재 참모총장까지. 네. 그러니까 말이 계속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평가절하하려고 군까지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은 그 북한하고 평화스러운 상황을 좀 계속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또 국방비도 많이 투여를 했었었고 그래서 네. 정말 우리나라 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내실이 다져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그냥 시끄럽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냥 꽹가리 치는 느낌, 네, 실속은 그렇죠. 하나도 없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아내만 대고 또 뭐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네요. 대박항해님과 신명철님이 주블리 김병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배동호님께서는 남양주 사무소 개소식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하고 김병주 의원님하고 남매 같습니다. 예, 이건 좀, 자, 그런데 더 황당하다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오경숙 님이 두 분이 남매 같아 닮았어요. 귀여우세요. 이러다가, 네. 그 다음 또 다른 분이 박현우 님이 피부색도 비슷합니다. 나 이런 얘기 내 생전 처음 들어보네. 피부색이 비슷하다고요? 네. 우리 조명샷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김관진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고 네, 그렇죠. 특히 이분에게 유죄를 받게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문제가 군이 정치 개입한다라는 것을 큰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대통령의 말이었는데 이거 완전 자기 부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기 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관진 전 장관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등용하면서 막 언론에서 영웅의 기한처럼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예가 회복됐어요. 예. 네, 그것은 너무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사이버사 요원을 동원해서 댓글로 정부와 또 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옹호하는 이런 댓글 작전을 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재판 현재 과정에 있긴 하지만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네. 대법원에서는 정치 관여가 유죄됐잖아요. 사실 그 당시 사이버 사령부를 키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면서 오히려. 군의 위신이 떨어지고 사이버 사령부의 위신이 떨어지면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북한이나 또는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사령부를 키워서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이버 해킹이나 이런 걸 보호받았어야 되는데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고 군의 미래로 가야 되는 사이버 분야도 그렇죠. 제대로 발전을 못 시켰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은 사실 뭐 마치 군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원로라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존경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군사령관 당시도 뭐 작전을 썩 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할 당시에 그 미국 장군도 그 당시 일군 사령관 김병관 장군은 대단히 높게 평가했는데 이분이 상군사령관 할 때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장관이 돼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편중 인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처럼 네. 아는 사람, 자기
독사파라고 해서 독일 유학파. 네, 맞아요. 그때 한창 유행했었어요. 그 독일 말도. 유학파를 우선적으로 기용하고 규정을 바꾸어서까지 조기에 막 진급시키고 이렇게 해서 군으로부터 대단히 비난을 많이 받았던 분이죠. 네. 그런데 뭐 마치 영웅의 기한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국방혁신을 제대로 이끌어 갈까?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지금은 기술전, 하이테크전이 전쟁에 그 영향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드론이라든가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계돼서 오히려 하는데 이분들은 아마 디지털 소외 그룹으로 추정이 돼요. 디지털 소외 그룹인데 네. 예, 어떻게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왜 대통령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수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들 다 도로 막 사면시켜주고 복권시켜주고 다 또 기용하고 이러는 겁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야도 수사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다시 다 기용을 하고 하니까 그야말로 자기 부정이죠.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부정하고 그러면 정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우리 대통령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네. 자, 어쨌든 국방혁신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미국에 뭐 이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벤치마킹 뭘 했는지 모르겠다가 또 좀 중론인 것 같아서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자문위원회잖아요. 국방혁신 자문위원회. 그렇죠. 자문위원회는 그냥 자문만 하지 그 G 라인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자문을 빼고 혁신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도 하겠다는 거는 군에 직속으로 이것을 자기가. 직속으로 관여하고 간섭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군은 옥상옥 못된 시어머니를 한 하나 명 더 더. 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군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군이 또 아니면은 어려워진다? 유명무실하든가 그냥 자리나 지키고 앉아서 이렇게 애엠하고 아유. 큰 소리치는. 네. 좀 며칠 전에 물론 가짜뉴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당에서는 여성들도 징집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군대도 18개월 아니라 24개월로 늘려야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한번 또 깜짝 놀라긴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것보다 정보전이라고 해서 아까 네. 말씀하신 사이버 관련된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거꾸로 가는 그렇죠. 느낌이 나죠. 자꾸 예. 그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우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점점 줄여가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면 공백이 나니까 그 공백을 이제 첨단 정비나 무기 체계 네. 그리고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 이런 영역을 그 잘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자, 윤 대통령이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합니다. 21일 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이다. 이제 이걸 의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미일에만 계속해서 조금 집중을 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그냥 한쪽으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몰빵하면서 너무 좀 국제적으로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긴 한데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고 별도로 또 뒤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만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죠. 네. 30년 전 1990년 이전에는 구소련이 있을 당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가능한 가능하지만 지금은 얘기지만. 얽히고 설켜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교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한쪽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략적 그 모호성을 버리고 명확성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어요. 네네네. 한미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중러 구도가 그쵸. 되는 거고, 그럼 당장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풀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 안 해서 그러네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못 합니다. 아. 그러면 외교적인 제재나 경제적인 제재를 못 하면은 예. 무슨 제재를 하겠어요? 한미일이 군사적인 옵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한반도를 위기로 빠뜨리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서 걱정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1년 동안 보면은 확실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훨씬 더 고조됐고 그러니까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의 불균형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북한만 행복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 지금 대단히 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해도 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네.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네. 뭐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옹호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되는데 네. 전 이러다가 우리나라만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하고 일본에만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그들이 또 마음을 바꾸거나 노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스탠스가. 특히 중국 문제와 러시아 문제까지 끼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하지 안 해도 되는 대만 문제를 계속 얘기함으로써 중국과 각을 점점 세우고 점점 적재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그동안 러시아를 규탄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인도적 물자라든가 비군사 물자를 지원한 거. 이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네. 지원할 가능성을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적대국으로 점점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지금은 비우호국으로 러시아가 분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순간 적대국이 됩니다. 그럼 당장 뭐가 문제냐? 우리 교민이 16만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교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고 160개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당장 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죠. 또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준다든가 첨단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계속 러시아가 비행기를 띄운다든가 전투기를 띄워서 위협을 하고 네, 있는 게 위협하고 사실이거든요. 있어요.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그 G7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요. 네. 이때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또 그 군사적인 이런 협력 관계를 강화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린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겁니다. 왜 미국과 일본은 한미를 강조하겠어요? 북한은 대의명분이고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런데 우리는 북한만 견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적절점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김병지 의원님 모시면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네. 더 막 좀 답답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리니까. 저도 밤잠이 안 와요. 실제 점점 더 위기로 치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야, 고라니, 이건 제가 안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까. 네. 고라니님께서 김병주 대장님 군에 계실 때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속이 환한 머리를 보니 알 것 같습니다. 무한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은 뭐 이게 좋게 들으면 좋은 말인데 또 오해하면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갈머리가 없다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뇌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아마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어쨌든 밤잠도 못 주무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요거는 좀 요 주제 관련해서 한마디 좀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철저히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적이 국익이고 네. 수단이 뭐 한미 동맹이든 한일 그렇죠. 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목적이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개선처럼 보여요. 국익은 수단이고. 네, 맞아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도 엄청나게 많이 양보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익이 한미 없어요.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주고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인 문제도 사과도 못 받고 네. 그러면서 주는 것만 주지 받아오질 못하고 있잖아요. 빈컵에 반잔 물을 채웠으니까 일본이 채워주겠지 했는데 지금 뭘 못 채우고 채워요? 뭐 있잖아요. 버리고 오는 거죠, 네, 우리가. 일본은 네. 거기 오히려 흙탕물을 네. 넣고 있잖아요. 오염수를 후쿠시마 뿌리고 있습니다. 오염수 같은 걸 뿌리고 네. 있는 거죠. 네. 알프스를 거쳐온 오염수를 우리가 그 네. 빈잔에다가 채우고 있는 중이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정신 차리시고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겠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게 무엇인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하나하나 무게감을 가지고 조금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전략적 생각이 듭니다. 모호성이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이해하시기 있는데 위해서. 네.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은 3살, 4살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3살, 4살 난 어린애에게 네. 우리 부모들이 제일 짓궂은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3살, 4살 어린애도 50대 50으로 똑같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엄마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든가 아빠를 조금 더 많이 해도 불구하고 어린애는 어떻게 해요? 전략적 모호성을 아는 어린이는 행복을 위해서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네, 이것이 전략적 모호성이고 네. 그다음 엄마만 둘이 있을 때 엄마가 물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치, 그치. 이때는 전략적 명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엄마가 제일 좋아. 아빠가 그런 거는 아빠가 물을 때 아빠가 제일 좋고. 그렇죠. 예. 둘이만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형상이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고 안겨서 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아빠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빠는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가서 미국 좋아, 일본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국 미워, 러시아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애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지금 더 위기로 치달리는 거죠. 3살짜리 어린아이도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을 이해하고 늘 살아가는데 그러네요. 진짜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겠다, 명확성을 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장군님이신데 무슨 선생님 같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니까. 금방 이해가시죠? 네,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런 말은 이렇게 손쉽게 딱 설명을 들으니까 역시 장군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왕자 어린이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응원하신다고. 네, 예. 예, 자, 요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 좀 위기 상황이 좀 닥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의원님께서는 사실 비례대표, 네, 예. 비례의원으로 입성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역구에 도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남양주 을 지역을 고려하신다고 그때 회견도 하시고 출마 선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그쪽으로 하셨는지 그 상황 좀 설명 드릴까요? 네. 사실 뭐 비례대표는 다시 비례대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그 당에서는 안보 전문가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남양주 을은 별내 진접 지역입니다. 거기는 제 생활권입니다. 40년 동안 생활권이었어요. 네. 40년 전에 육사 다닐 때 육사 붙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그 근처에 있는 거죠?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주에 한 번씩 40km 행군을 하는데 주로 별내 진접 일대에서 했어요. 네. 제 땀이 막 녹아서 모든 나무들이 40년 동안 컸습니다. 그 나무들이 잘 자란 게
의원님의 네, 땀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은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럼요. 예, 예. 통합적인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고 사실 지역 주민들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여론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무실을 열고 지역 주민들 인사를 쭉 다녀보니까 너무 잘했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영도70님께서 남양주 을로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영수님께서 김병주 의원님의 탁월한 식견과 명료한 분석에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사성 장군은 고수섭 시대가 거졌던 게 아니겠죠. 이 시대 네. 진정한 장군님이십니다. 응원합니다.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네요.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경선을 해야죠. 사실 경선. 기존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제가 네. 가게 돼서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이미 지난 21대부터 정착이 돼서 대다수는 이제 경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경선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하면 된다는 자신감 있으시니까 하시겠죠? 사실 비례대표는 네. 의원이 돼서 가보니까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존에 있는 의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는 모든 권리당원 명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8대2 정도 지금은 불리해요. 그렇게 네. 많이 불려요? 네, 예, 그 정도 불리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불리한데 그래서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러네요. 승부수를 띄우고 군사전략하시듯이. 네, 군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다지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한정 의원이 재선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킹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비례 초선이 네. 도전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저도 조금 막 갑자기 급 관심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네. 평생 전쟁만 생각하고 생각했잖아요. 좀 무섭네요. 전쟁만 생각했다니까. 전쟁에서 승리 전략.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성 장군일 때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했지만은 한미 지상군 사령관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육군과 미국의 육군들을 네. 다 지휘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저의 판단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네요. 전시가 된다면은 네네. 전쟁을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승리하는 전법을 매번 머릿속에서 연구했어요. 시뮬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예, 일어났어요.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전쟁에서의 그런 승리 원칙이나 저는 선거에서의 승리 원칙이나 같다고 봐요. 원리는 똑같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오늘 군사작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미 지상군 사령관으로 또 하셨다고. 자, 여러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좀 같이 한번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즘 약간 뭐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 이거 꼬리자르기다. 뭐 어떤 분들은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어제는 빗썸, 업비트, 뭔데 이런 가상화폐 이 거래소가 지금 다 압수수색까지 지금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당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의총을 쇄신의총? 예, 네. 쇄신의총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4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좀 많이 일단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네. 또 사실 국민들께는 송구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반성하면서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쇄신의총에서 나왔던 거는 이것은 좀 더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윤리규범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윤리기구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서는 안다든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죄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윤리기구에서 아예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이 좀 근데 모아졌었고요. 이제 탈당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의총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탈당으로 끝낼 것이냐, 탈당했지만은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윤리위에서 네. 거기에 대한 하고, 어떤 징계를 해야 하고.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 조문을 가지고도 좀 따진 거는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거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김남국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1년 반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가지고 와서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야당 탄압의 한 일환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네. 당이 또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성은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노력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재명 대표 아예 그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막 그 비명계와 친명계가 조금 대립하는 듯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집행부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분이 한 얘기를 목소리 크신 한 분이 하셨군요. 한 분이 살짝 끝에 얘기한 것이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한 분이 했답니다. 살짝. 네.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죠.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목소리가 일부는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늘 동일선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를 위기로만 보게 되면 위기가 되는데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회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통렬한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이런 재발 방지 노력도 하고 네. 앞으로 또 우리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지금 다소 신뢰가 좀 떨어졌을 수 있는데 이건 빨리 회복이 되면서 신뢰를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야당 견제라든가 폭정이라든가 막아낼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그 의총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마치 일부 의원들이 좀 얘기한 이런 극소수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재명계 또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또 언론에 누가 또 흘리고 막 좀 그런 또 좀 자기 장사하는 분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비공개 회의의 그러니까. 것들을 나와서 자꾸 그런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지금 정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좀 많은데 내외적으로 좀 힘든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이 수박들을 내가 정말 다 혼내주겠다. 신당까지 만들어, 비례당이든 뭐다 뭐 만들어가지고 내가 김남국 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네. 신당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은 동의하시나요, 혹시? 아니, 그건 좀 동의하는데. 전에 우리 그 위성정당 나올 때 열린민주당 만들었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신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민주진영이 일체 그런 얘기, 물론 손혜원 의원께서는 김남국이나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걸로 전 이해를 해요. 네. 나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 깃발 아래 우리 진보 진영, 민주 진영 하나로 뭉치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성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체 새로운 신당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거는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우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따로 또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도 함께하고 계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 순서 먼저 기대 한번 해보시고 다음 순서로 돌아올게요.